새벽 4시의 알람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이제 제 손이 닿는 곳엔 결제, 도장이 익숙한 서류 뭉치 대신 기름때 절은 헬멧이 놓여 있습니다. 거실의 소파가 나간 자리엔 텅 빈 정적만 고여 있고 베란다 너머 주차장 구석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전기 택시 한 대가 흉물처럼 서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존대를 받으며 서류 모서리를 넘기던 손가락이 이제는 3,000원짜리 배달콜을 잡기 위해 겨울바람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64세 사내는 낯설기만 합니다. 캥한 눈등 위로 깊게 파인 주름은 완벽을 자부하며 살아온 세월을 비웃듯 일그러져 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날아온 카드 연체 고지서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껍데기만 뒹굽니다. 저는 대답 대신 헬멧을 깊게 눌렀으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30살이라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서울시청 행정직으로 입직하여 예순의 정년을 맞이하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직장에서 버텼습니다. 건축과 박 사무관이라고 하면 시청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설계, 사무소 직원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제 일에 미쳐 살았습니다. 제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언제나 빳빳하게 날이 선자와 정교한 필기구,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복잡한 설계 도면들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이 적당히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려 할 때도 저는 서류 한 장의 모서리까지 자를 댄 듯 정확하게 각을 맞춰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독한 성격이었습니다. 규정과 원칙은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신조였고 그 덕분에 제 인사 기록 카드는 30년 내내 징계 한 번 없이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지독한 성실함 하나로 비바람을 막아줄 서울 근교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두 아이를 모두 어엿한 대학생으로 키워냈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제 자부심이자 인생의 훈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이 곤히 잠든 새벽 홀로 부엌불을 켜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오늘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들을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곤 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잘 지어진 건물과 같았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성실이라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렸으니 어떤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마지막 날 사무실 책상을 비우며 낡은 명패를 어루만졌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은 제게 퇴임 후의 계획을 수차례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조직 생활은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평온한 여생을 보낼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30년간 행정의 최전선에서 익힌 철저한 원칙과 자기 관리가 있다면 직장 밖의 세상에서도 제 남은 삶은 여전히 단단하고 평온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이 제 통장에 선명한 숫자로 찍히던 날 저는 기쁨보다 차분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남들은 그 돈을 쥐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카페를 알아본다며 우왕좌왕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간 건축 도면의 미세한 선 하나를 따지며 다져진 제 눈은 훨씬 더 견고하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개월의 분석 끝에 내린 최종 결론은 바로 서울 개인택시 면허였습니다. 매일 밤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엑셀 시트와 씨름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면허 시세 추이와 서울시의 택시 공급 정책 보고서,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연령별 매출 통계를 수집하여 수백 장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면허 가격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한정된 자원이기에 절대로 폭락할 리 없는 안전자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전업이 아니라 가치가 보존되는 부동산과 같은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만류를 뒤로하고 면허 거래소로 향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번호판을 샀고
번쩍거리는 최신형 전기 세단을 인도받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비닐도 뜯지 않은 시트의 냄새를 맡으며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내가 직접 짠 엑셀 시트의 숫자들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규정과 원칙대로만 움직이면 이 좁은 운전석이 내 노후를 지켜줄 황금 성벽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운에 기댈 때 저는 철저한 데이터대로 움직이고 있었기에 실패라는 단어는 제 인생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오타일 뿐이었습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고 처음 6개월은 제 예측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정갈하게 세차를 마치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전기차의 저렴한 유지비 덕분에 통장에는 제 계산대로 꼬박꼬박 3,400만 원의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수익금을 보여주며 제 분석이 옳았음을 증명할 때마다 제 어깨는 한껏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병은 정부의 정책 발표였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겠다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제로 쉬어야 했던 날들이 사라지고 모든 택시가 매일 도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엑셀 시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였습니다.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거리는 온통 빈 택시들로 가득 찼고 한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은 이제 눈앞에 수십 대의 택시를 두고 골라 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플랫폼 시장의 독점이 심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길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을 태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손님 구경조차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30년간 공직에서 정해진 규정대로만 일해온 저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보이지 않는 수수료의 장난질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면허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부재 해제로 인해 개인 택시의 매력이 떨어지자 1억 원을 호가하던 면허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1억 원이 시장에서 8천만 원, 7천만 원으로 깎여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 인생의 기초공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지만 저는 제 오판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더 오래 더 멀리 차를 몰며 무너지는 두골 손바닥으로 막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자 저는 더 지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으로는 도저히 할부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새벽 2시까지 운전대를 잡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30년간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60 넘은 육체가 버티기에는 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 엑셀 시트는 여전히 부족이라는 빨간 숫자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었던 전기차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연료비는 아꼈지만 가혹한 주행 환경 탓인지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 시내를 온종일 누비던 차가 이제는 반나절만 지나도 충전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에 충전소에 차를 세워두고 초조하게 계기판을 바라보는 기분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았습니다. 급기야는 전자장비에 알 수 없는 고장이 반복되며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지금 면허를 팔면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날리는 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손절매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정책이 바뀔 거라고 플랫폼의 갑질도 언젠가는 규제될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행정 지식보다 훨씬 빠르고 냉혹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빗길을 달리던 중 극심한 피로감에 아주 잠깐 눈이 감겼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앞차의 범퍼를 들이받은 후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아니었지만 최신형 전기차의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험 할증과 수리 기간 동안의 휴업 손실까지 더해지자 제 가계부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제 몸의 신호였습니다. 장시간 무리한 운전으로 허리 디스크가 터졌고 오른쪽 다리에는 수시로 마비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삼키며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제 황금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을 억누르며 진통제로 버티던 어느 오후, 왼쪽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과 함께 운전석에서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제게 내려진 진단은 척추 협착증과 마비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시한부 선고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부를 묻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택시 면허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1억 원을 주고 샀던 면허 가격은 5천만 원대까지 추락해 있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자산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빚, 톡촉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30년간 공직의 최고 정점에서 서류 한 장으로 세상을 설계하던 제가 정작 제 가족의 평온함조차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 면허 거래소로 향했습니다. 1억 원에 샀던 번호판을 단돈 5,200만 원에 넘기던 날 저는 30년 공직 생활의 명예와 퇴직금, 그리고 제 자부심이 한꺼번에 찢겨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금과 할부 잔금을 정산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엑셀 시트는 이제 시뻘건 마이너스 숫자들로 뒤덮여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믿었던 제 인생의 도면을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새벽 4시에 찬 공기를 뚫고 오늘도 낡은 오토바이 시동을 겁니다. 재활을 마친 다리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여전히 욱신거리지만 저는 그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배달 콜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아파트 담보 빚은 저를 단 한순간도 길 위에서 쉬게 두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대기 장소에 서 있으면 깨끗하게 닦인 개인 택시들이 제 앞을 지나갑니다. 한때는 저 운전석이 제 인생의 마지막 요새라고 믿으며 엑셀 시트의 숫자들을 신주단지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남은 것은 수만 번의 클릭으로 달아버린 배달 앱 화면뿐입니다. 30년간 공직에서 쌓아온 제 자부심과 원칙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길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저녁마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아내의 어깨를 봅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제 눈치를 보는 아내 앞에서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그토록 과신했던 데이터와 행정 지식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온조차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번듯한 사무관 명함 뒤에 숨어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했던 제 오만이 아내의 노후를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뼈아픈 후회를 등에 업고 빗길을 달리는 일상뿐입니다. 비가 오면 다리는 더 쑤셔오고 배달통은 무거워지지만 저는 헬멧을 깊게 눌렀으며 다시 시동 레버를 당깁니다. 3,000원짜리 배달 하나를 완료할 때마다 제가 무너뜨린 삶의 조각들을 아주 조금씩 주워 담고 있을 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도로 위로 제 오토바이가 힘겹게 나아갑니다.